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이번에는 2019년도 운동 역학 기출 문제를 한번 풀어볼 건데요. 저희가 그 전에 1장부터 7장까지 이 운동 역학의 개념에 대해서 배웠고요. 그리고 그 전 시간에는 예상 문제에 대해서 한번 풀어봤는데 이번 문제를 풀어보시면서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아마 굉장히 어렵다라는 생각이 많이 드셨을 거예요. 책에는 나와 있지 않는 개념들이 조금 꼬아서 나와 있는 문제들이라든가 아니면은 조금의 산수 문제들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게 느껴지실 수 있는데 오늘 같이 풀어보시면은 운동 역학이 생각보다 그렇게 어렵진 않다는 걸 여러분들이 알게 되실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 문제를 풀다가 조금 어려운 문제가 있으시면은 이 책으로 다시 들어가서 개념을 읽어보시고 문제를 다시 풀어보신다면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저희 1번부터 문제가 한번 들어가 볼 건데 어떤 게 나오는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운동 1번. 1번은 운동 역학의 연구의 주된 목적이 아닌 것은 저희 1과에서 나왔던 그런 문제가 나왔네요. 자, 운동 역학의 연구의 주된 목적이 아닌 건 어떤 걸까요? 자, 운동 역학을 통해서 운동 기술의 향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될 수 있는 건 맞는 얘기고요. 또한 운동 역학을 통해서 운동용 기구의 개발 및 평가 할 수 있겠죠. 지면 발력기라든가 아니면 근전도를 통해서 운동용 기구를 개발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번도 맞는 얘기입니다. 자, 3번 한번 읽어볼까요? 멘탈 및 인지 강화 프로그램의 구성. 자, 운동 역학과 멘탈 및 인지 강화가 상관관계가 있을까요? 자, 이거는 운동 역학의 연구가 아니라 운동 심리학, 스포츠 심리학에 관한 얘기입니다. 가끔씩 이렇게 운동 역학이랑 다른 학문이랑 같이 엮여서 문제를 나누는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꼭 기억을 해주시고요. 자, 3번이 잘못된 답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4번은 뭘까요? 운동 수행, 안정성의 향상 및 손상의 예방. 맞습니다. 운동 역학을 통해서 운동 손상의 예방을 할 수가 있겠죠. 정답은 3번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걸 조금 정리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운동 역학의 목적에 대해서 한번 적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뭐 있을까요? 우리 책에서 나왔었던 내용. 첫 번째, 운동 기술의 향상입니다. 운동 기술의 향상. 운동 역학을 통해서 운동 기술의 향상을 할 수 있겠죠. 두 번째는 뭘까요? 안정성의 향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요. 운동기구의 개발. 이러한 목적으로 운동 역학이 사용될 수 있다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요. 매년 한 문제씩 꼭 출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운동 역학의 주된 목적 꼭 기억하시고 다음 문제 넘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2번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자, 골프 수행에 관한 변인 중 벡터에 관한 이야기 하는데요. 벡터에 해당하는 것은 이렇게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 책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벡터와 스칼라에 대해서 배웠을 거예요. 그 차이점이 뭘까요? 자, 스칼라와 벡터. 이 차이점에서 배웠는데 자, 스칼라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바로 스칼라는 크기, 벡터는 크기와 방향을 나타냅니다. 크기와 방향. 이렇게 둘이 차이점이 있어요. 그래서 스칼라와 벡터 이렇게 차이점이 있고요. 자, 스칼라를 할 수 있는 거 뭐 있을까요? 스칼라로 측정할 수 있는 거. 예를 들면 속력 이런 것도 있겠죠. 속력 아니면 비거리 아니면 위치 에너지 같은 거. 하지만 벡터는 이제 여기서 방향이 들어갔기 때문에 지면 발력이라든가 아니면 양력 아니면 충격력, 마찰력 같이 이렇게 힘이 들어가는 것을 바로 벡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한번 찾아볼게요. 자, 골프공의 속력. 네, 시간분의 거리죠. 자, 이거 같은 경우는 뭘까요? 바로 스칼라의 양이라고 불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골프공의 비거리. 디스턴스죠. 거리. 이렇게 쭉 가서 이렇게 측정 가능한 거. 이것이 바로 스칼라의 양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가속도는 뭘까요? 가속도는 꾸준히 속도가 올라가는 걸 의미하죠. 즉 가속도는요.
방향이 같이 되어 있는 걸 의미해요. 그렇기 때문에 속도와 가속도 같은 경우는 방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는 벡터입니다. 그리고 위치 에너지. 위치 에너지도 어디죠? 위치 에너지 딱 있는 거. 자, 이것도 바로 바로 크기를 나타내는 거기 때문에 바로 스칼라의 양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 골프클럽의 가속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벡터와 스칼라에 관한 이야기도 굉장히 많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책에서 봤었죠? 그래서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문제를 푸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의 답은 3번. 골프클럽의 가속도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 3번 문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우리 책에선 나오지 않았지만 제가 방향에 대해서 영어로 나타내는 것들 알려드렸죠. 이런 문제도 가끔씩 나오거든요. 꼭 한번 기억하시고 문제를 풀어볼게요. 3번. 해부학적 방향. 방향을 나타내는 용어와 의미가 바르게 묶이지 않는 것은 이런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기억 안 나시면 저희가 적었던 거 다시 한번 보면서 문제를 풀어볼게요. 자, 앞쪽. 안테리어라고 하죠. 안테리어. 앞쪽. 전이라는 얘기인데 이 앞을 나타내는 용어. 인체의 정면 쪽. 맞습니다. 맞는 얘기고요. 아래쪽은 뭐죠? inferior. 즉 하라는 뜻이고요. 머리로부터 먼 쪽, 아래쪽이니까 그에 맞는 영어. 맞겠죠? 자, 맞습니다. 자, 안쪽, 메디얼이라고 하죠. 메디얼. 자, 흉골은 몸쪽에, 메디얼 쪽에 있죠? 즉, 안쪽, 내측, 인체 중심 쪽. 이것도 맞는 설명입니다. 자, 다음은요. superficial, 표층, 얕은 이것은 맞는 말이지만 인체 안쪽이 아니라 인체 바깥쪽을 의미하는 그런 용어입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해부학적 방향을 내야 하는데 이거는 방향을 나타내는 그런 단어는 아니죠. 정답은 4번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서 잘 기억이 안 나시기 때문에 한 번씩 제가 읽어드리고 다음 문제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상 뭐였죠? 스페리어, 위쪽. 인체 중심의 위쪽을 스페리어라고 하고요. 아래쪽, 인페리어라고 하는 것은 인체 중심의 아래쪽을 말하는 용어입니다. 자, 앞쪽. 제가 지금 지금 여러분들의 앞쪽을 보고 있죠? 안테리어, 인체 중심의 앞쪽을 얘기하고 있고요. 제가 뒤를 보고 있으면 뭐죠? 포스테리어, 인체 중심의 뒤쪽을 의미합니다. 내측 메디얼 방금 얘기했죠? 인체의 안측, 중심 쪽이라고 할 수 있고요. 외측, 바깥쪽, 인체 중심의 바깥쪽, 라테랄이라고도 합니다. 자, 저측, 발바닥 쪽, 발바닥을 이렇게 구부렸을 때 플란타, 발바닥 쪽이라고 하고요. 돌살, 배치기라고 해서 발등을 이렇게 당겼을 때의 그 위치를 하게 합니다. 프록시멀 근위라고 하고요. 몸통부에 가까운 쪽으로 운동이나 근육이 시작되는 부분을 바로 프록시멀이라고 하고요. 디스탈, 원위라고 해서요. 몸통부에서 먼 쪽이나 근육에서 근육이 끝나는 곳을 이렇게 디스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 잘 기억하시고요. 해부학적 용어는 가끔씩 출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꼭 기억하시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답은 4번, 얕은이 아닌 superficial, 인체 안쪽이 아닌 바깥쪽으로 의미하는 것을 4번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정답은 4번입니다. 자, 위치 에너지에 관한 문제가 나왔네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트램폴린 위에서 점프 동작을 할 때 신체의 위치 에너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런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위치 에너지와 그리고 운동 에너지가 이렇게 바뀌는 거 다들 기억하시나요? 아마 저희가 마지막 썼었을 텐데 그거에 대한 문제가 나왔네요. 한번 읽어보면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치 에너지는 인체 점프 높이에 상관없이 일정하다. 자, 내가 높게 뛰었을 때 신체의 점프 높이에 상관없이 일치할까요? 위치 에너지는? 아니죠. 위에 올라갔을 때 더 높겠죠. 그래서 높이 올라갈수록 증가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틀린 설명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위치 에너지는 신체가 트램펄린에 닿을 때 최대가 되는 게 아니라 신체가 가장 위로 올라갔을 때라든가 신체가 트램펄린에 닿을 때는 최소가 되는 거겠죠. 즉 이것도 틀린 설명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3번입니다. 위치 에너지는 신체가 트램펄린에 근접할 때 최대가 된다. 자, 이건 맞는 얘기일까요? 자, 위치 에너지는 신체가 트램펄린에 근접할수록
최대가 아니라 최소가 되겠죠. 이것도 틀린 얘기입니다. 자, 4번입니다. 위치 에너지는 인체가 수직으로 가장 많이 높이 올라갔을 때 최대가 된다. 맞는 얘기죠. 높이 올라갈수록 위치 에너지는 높아지게 되겠죠. 정답은 4번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조금 더 정확하게 한번 그려볼게요. 자, 여러분, 우리 위치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에 대해서 배웠었어요. 자, 다들 기억하시나요? 자,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물체가 위로 올라갔을 때는 어떻게 될까요? 자, 물체가 위로 올라갔을 때, 그리고 물체가 아래로 내려갔을 때, 이때의 위치 에너지와 그리고 운동 에너지는 어떻게 변할까요? 자, 물체가 위로 올라가면요, 높이가 증가하게 되면서 위치 에너지는 증가하게 되죠. 즉, 위치 에너지는 증가하게 됩니다. 자, 근데 높이, 운동 에너지는 어떻게 될까요? 위로 올라가면서 속력이 감소하게 되겠죠? 즉, 운동 에너지는 감소하는 그런 양상을 보냅니다. 자, 반대로 물체가 아래로 내려갔을 때는 위치 에너지는 어떻게 될까요? 높이가 감소하겠죠? 그래서 위치 에너지는 감소하게 됩니다. 반대로 운동 에너지, 내려갈 때 속도가 굉장히 빨라지죠? 속력이 증가하면서 운동 에너지는 증가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물체가 올라가거나 내려갔을 때 위치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는 어떻게 변화가 되는지 여러분 잘 기억하시고 문제를 푸시면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자, 4번의 정답은 4번이 맞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정답은 4번입니다. 자, 다음은요, 인체 면에 관한 문제가 나왔네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인체의 좌우측을 중심으로 전후면, 즉 시상면, 사지타 플레인이라고 하죠. 시상면에서 움직이는, 발생하는 관절 운동이 아닌 것은 이런 게 나왔습니다. 자, 한번 볼게요. 자, 여러분, 시상면 어떻게 자르는 거였죠? 제가 이렇게 서 있을 때 위에서 이렇게 잘라서 위에서 전후, 앞, 뒤에서의 움직임이 나오는 거였죠? 자, 위에서 앞, 뒤에서 움직임이 나오려면 팔을 어떻게 올려야 될까요? 팔을 바로 이렇게 위로 올리거나 아니면 뒤로 빼거나 굴곡과 신전, 이런 움직임들이 나와야 됩니다. 이 움직임이 아닌 걸 찾으면 될 것 같은데요. 굽힘, 플렉션, 이 각이 점점 줄어드는 거, 굴곡 맞겠죠? 신전, 뒤로 빠졌을 때 거기 멀어지는 것, 신전도 맞습니다. 자, 여러분, 에이비덕션, 벌림은 이렇게 움직이는 거죠? 즉, 시상면에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좌우면에서 움직입니다. 좌우면에서 움직여서 좌우면에 움직이는 어떤 게 있었을까요? 바로 외전, 내전, 안쪽으로 모아지는 그런 움직임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3번은 벌림 같은 경우는 좌우면에서 나타나는 움직임이기 때문에 3번이 정답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발바닥 굽힘, 플란타 플렉션이라고 하거든요. 자, 우리 까치발 이렇게 들게 되면 발바닥 쪽으로 굽혀지게 되죠. 이것도 인체의 전후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저측 굴곡이고요. 자, 반대의 언어는 무엇일까요? 돌시 플렉션입니다. 돌시 플렉션은 이제 배측 굴곡이라고 하는데 발등을 몸쪽으로 당기는 움직임. 배측 굴곡. 곡 또한 시상면에서의 움직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5번의 정답은 쉽게 3번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정답은 3번입니다. 자,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나왔어요. 이 책에서는 나오지 않았지만 매년 제가 출제된다는 게 뭐였죠? 지뢰에 관한 움직임이었습니다. 지뢰에 관한 문제였는데요. 자, 여기 딱 지뢰가 나왔네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그림에서 카누 선수가 보트 위에서 오른쪽으로 패들의 끝을 잡고 이렇게 끝을 잡았죠. 잡고 왼손으로는 패드를 잡아 당기는 순간에 적용되는 지뢰는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그림으로 한번 그려볼까요? 즉, 받침점이 이 바깥에 있고 힘점이 중간, 바깥쪽에 이 저항값이 있다. 이렇게 생긴 지뢰를 찾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한번 그려볼까요? 자, 이거를 한번 그대로 그려보면 여기 받침점이 있고 여기에 힘점,
그리고 여기서 저항점이 있다는 걸 볼 수가 있죠. 자, 이게 대표적인 어떤 지뢰일까요? 바로 3종 지뢰. 3종 지뢰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우리 운동이라든가 여러 가지 움직임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지뢰라고 하죠. 즉, 3종 지뢰가 정답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른 지뢰는 어떤 게 있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자, 여러분, 1종 지뢰는 어떻게 생겼을까요? 자, 1종 지뢰 같은 경우는 이 받침점이 가운데에 있고요. 이 양옆으로 힘점과 저항점이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면서 어떻게 할까요? 이 받침점이 가운데에 있어서 왔다 갔다 하는 거 시소 볼 수 있겠고요. 집게 같은 것을 예로 들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은 시소, 집게 이런 것들이 바로 1종 지뢰의 예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2종 지뢰는 어떤 거였을까요? 자, 2종 지뢰는 가장 조금 힘의 손해를 많이 볼 수 있는 그런 지뢰 중에 하나예요. 자, 받침점이 여기 있고요. 저항점이 여기 있고 힘이 이렇게 있어요. 자, 힘에 굉장히 손해가 볼 수 있겠죠. 이렇게 힘을 잡아 당기면 저항점이 멀리서 더 많이 큰 힘을 낼 수 있지만 힘이 바깥쪽에 있기 때문에 힘의 손해가 볼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은 발꿈치, 뒤꿈치 이렇게 드는 동작. 이런 동작도 2종 지뢰의 예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은 항상 1종, 2종, 3종 지뢰에 대한 그림을 항상 꼭 기억하시고 문제를 푸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6번의 답은 3번, 3종 지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저희가 정력학과 동력학 배웠었죠? 이 정력학에 관한 내용이 나왔네요. 한번 읽어볼게요. 정력학의 범주에 해당하지 않는 것에 대한 문제가 나왔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자, 물체가 작용하는 모든 힘이 평형을 이루고 있고 회전이 발생하지 않을 때 이게 바로 정력학일까요? 자, 맞습니다. 어떤 힘이 없고 평형적인 상태를 했을 때를 바로 정력학이라 하죠. 맞는 얘기고요. 자, 물체가 일정한 속도로, 이렇게 일정한 속도로 가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평형적인 움직임이죠. 맞는 얘기고요. 물체가 정지했을 때도 맞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물체가 가속할 때는 정력학이 아닌 움직이는 거죠. 동력학에 의해서 4번이 틀린 정답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정적 평형 상태라고도 하거든요. 다시 적어드리면 정력학이란 정적 평형 상태입니다. 정적 평형 상태란 무엇을 의미할까요? 정적 평형 상태란 정지하거나 일정한 속도로 움직이는 경우입니다. 즉, 정지되어 있거나 아니면 일정한 속도로 움직이는 경우를 바로 정적 평형 상태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정력학 정답은 4번 물체가 가속할 때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정력학 여러분 정의가 뭐였죠? 즉, 운동의 일정 상태에 있는 시스템을 다루는 역학의 한 분야를 바로 정역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정답은 쉽게 4번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운동의 종류 굉장히 중요하죠. 한번 읽어볼게요. 운동의 종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문제를 푸는 것이 이제 문제로 나왔습니다. 자, 한번 읽어볼게요. 철봉의 대차돌기는 복합운동의 형태다. 자, 여러분, 철봉 대차돌기가 어쩌죠? 축을 중심으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이건 복합운동이 아니죠. 복합운동이 아니라 회전운동입니다. 정답이 바로 나와버렸네요. 자, 1번이 잘못된 겁니다. 다른 것도 한번 다 읽어보겠습니다. 각운동은 중심선 점 주위를 회전하는 운동이다. 맞는 얘기죠. 선운동 이퀄 병진운동에서는 직선운동과 곡선운동이 있다. 자, 이것도 맞는 얘기입니다. 대부분의 인간 움직이는 각운동과 선운동 요소가 결합되어 나타난다. 이렇게 같이 나타나게 되죠. 복합운동처럼. 자, 이게 정답이 맞습니다. 자, 이걸 조금 더 정확하게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선운동 즉 병진운동이라고도 하죠. 병진운동. 자, 병진운동이란 무엇을 의미할까요?
예를 들어 설명할게요. 물체의 모든 부분이 동일한 시간 내에 동일한 거리, 동일한 방향으로, 동일한 거리, 동일한 방향으로 움직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이 선운동, 병진운동 같은 경우는요,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어떤 게 있을까요? 직선 선운동. 직선 선운동으로 나눌 수 있고요. 두 번째는요, 곡선 선운동입니다. 이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직선 선운동에 얘는 뭐가 있을까요? 자, 동일한 거리를 이렇게 쭉 가는 것을 의미하죠. 달리기, 스케이트 이런 것들이 바로 직선선 운동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곡선선 운동. 이렇게 가는 걸 의미하죠. 멀리 뛰기, 허들, 다이빙과 같은 것을 바로 곡선선 운동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각 운동은 뭘까요? 자, 각 운동은요, 일정한 축을 중심으로요, 물체의 모든 부분이 일정한 시간 동안 같은 방향으로 이동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럼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바로 회전 운동, 스핀, 스윙 이런 것이죠. 그래서 회전 운동, 스핀, 스윙 이런 것들을 바로 각 운동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1번의 대차 돌기는 복합 운동, 이렇게 선 운동과 이런 각 운동이 같이 나오는 그런 형태가 아니라 제자리에서 움직이는 회전 운동의 한 형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8번의 답은 1번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8번을 한번 풀어봤고요. 다음 중요한 문제가 나왔네요. 자, 마찰에 관한 문제가 나왔는데요. 여러분 마찰 잘 기억이 나시나요? 자, 마찰에 관한 문제인데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마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거를 진짜 푸는 문제가 나왔습니다. 마찰력은 저항력 또는 추진력으로 사용할 수 있다. 자, 마찰력이 세면은 당연히 저항이 되겠죠. 저항력이 생기고, 아니면 마찰력을 통해서 미끄러운 데서 우리가 발리 나갈 수가 없잖아요. 마찰력이 강한 데서는 추진력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1번 맞는 얘기고요. 자, 마찰 계수가 나오네요. 마찰 계수란 접촉면의 형태와 성분에 따라 달라진다. 저 접촉면이 이렇게 좀 미끄러운지 아니면은 성분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 맞는 얘기죠. 자, 3번입니다. 마찰력의 크기는 접촉면에 가한 수직의 힘의 크기에 비례한다. 접촉면이 클수록 마찰력이 클 수 있겠죠. 맞는 얘기입니다. 자, 4번입니다. 마찰력은 접촉면과 평행하게 작용하며 물체의 운동 방향으로 작용한다. 물체의 운동 방향이 아니라 운동 반대 방향이죠. 반대로 해야지 추진력과 저항력이 생기게 되죠. 정답은 4번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조금 더 자세히 한번 알아볼게요. 자, 표면 마찰력. 여기는요, 우리 뭐 곱하기 뭐였었죠? 바로 마찰 계수. 마찰 계수 곱하기 수직 항력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수직 항력이 뭘 의미했을까요? 바로 물체의 무게였어요. 만약 물체의 무게가 더 무겁다면 당연히 마찰력이 강할 수밖에 없겠죠. 표면 마찰력을 강하게 하기 위해서는 이 수직 항력이 강해야 합니다. 그럼 마찰 계수는 무엇을 의미했을까요? 마찰 계수는 접촉면과 접촉 물질 또는 다른 것, 접촉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표면 마찰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이 마찰 계수를 높이거나 아니면 수직 항력을 높이는 이 두 가지에 의해서 마찰력이 강해질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해 주세요. 표면 마찰력은 마찰 계수 곱하기 수직 항력이다.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답은 쉽게 4번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정답은 4번입니다. 반대 방향으로 작용하는 겁니다. 네, 다음은 저희 10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번은요, 저희 산수 문제가 한번 나왔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물체에 힘을 가할 때 충격량. 자, 충격량에 대한 그런 문제가 나왔습니다. 충격량의 크기가 다른 것은 이런 문제가 나왔는데요. 여러분, 충격량 이 공식 기억나시나요? 충격량의 공식은 뭐였죠? 바로 힘 곱하기 작용 시간입니다. 양은 힘 곱하기 작용 시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충격량을 높이기 위해서 더 강한 충격을 주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힘을 올리던가 더 세게 강하게 때리던가 아니면 작용 시간을 더 길게 가게 되면은 충격량을 올릴 수가 있겠습니다. 다시 충격량은 힘 곱하기 작용 시간으로 힘을 강하게 가던가 아니면 작용 시간을 길게 가던가 이 둘 중에 하나로 충격량을 높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충격량은 힘 곱하기 작용 시간이죠. 그러면 힘이랑 작용 시간을 곱하면 정답이 나오겠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 사람이 2초 시간이죠. 동안 30N의 일정한 힘을 발생시켰을 때 그럼 2 곱하기 30N이면 뭐죠? 60N 세크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두 번째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한 사람이 3초 동안에 20N의 일정한 힘을 줬을 때 3초 곱하기 20 하면은 다시 60N/세크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뉴턴초라고도 하죠. 자, 한 사람이 4초 동안 15N의 일정한 힘을 발생시켰을 때 그러면 15 곱하기 4 하면 되겠죠. 그리고 이것도 동일한 60N/세크 볼 수가 있겠고요. 자, 마지막 4번을 볼게요. 4번은 한 사람이 2초 동안 40N을 했네요. 그럼 뭐가 되죠? 60이 아닌 80. 80의 이런 힘을 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정답은 4번. 나머지는 다 60인데 이 4번만 80이기 때문에 이렇게 4번만 틀린 문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정답은 4번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 1번부터 10번까지 문제를 풀어보셨는데 어떠셨어요? 굉장히 어렵게 느껴지실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 책에서 나와 있는 이 개념들을 아시면 문제를 풀기가 굉장히 어렵지는 않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 10번처럼 이렇게 쉽게 대입을 해서 문제를 푸는 것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런 이 대입 10 같은 거는 꼭 기억하시고 문제를 푸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번부터 10번까지 문제를 풀어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11번부터 20번까지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